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팀을 구원해야 하는 운명, 바로 투수입니다. 만화 속에서 그들은 승리를 위해 자신만의 마구를 탄생시켰죠. 마구는 특정한 공의 이름이 아닙니다. 타자들이 절대 칠 수 없는 공, 그 모든 공이 바로 마구입니다. 혹시 현실에도 그런 공이 존재할까요?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사람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친 볼은 무조건 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공을 발휘하는 초현실적인 마구는 없을지 몰라도 현실에도 탄성을 자아내는 신기에 가까운 공은 분명 있습니다. 뱀 직후 임창용 선수의 국내 복귀 이전이었죠. 지난해 프로야구에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던 그 공 혹시 기억하시나요? 조동화의 타석, 임창용이 준비를 합니다. 과연 그가 선택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임창용의 손끝을 떠난 공은 알 수 없는 궤적을 그리며 스트라이크. 이 공의 정체가 뭐죠? 그런데 이 기적 같은 공은 사실 실투였답니다. 다시 던지라고 해도 똑같이 던지긴 힘들다는 얘기죠. 현실은 마구를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포기는 이릅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기억만 하면 너무 짜릿한 그 볼, 신의 한 수? 사실 직구같이 반드시 오다 칠라는데 잡히니까 이건 뭐지 하다가 이제 멘붕이죠, 멘붕. 삼진을 잡을 수 있는 공이기 때문에 나는 위닝 샷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자연적인 힘은 아니었지만 베테랑 선수들을 속였고 그들의 멘탈까지 뒤흔든 공이 분명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공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공을 추적해 볼까 합니다. 투수와 타자와의 대결을 두고 흔히 이렇게들 말합니다. 스윙은 타이밍을 잡는 것이고 피칭은 타이밍을 뺏는 것이다. 투수들은 그 타이밍을 뺏기 위해 자신이 가장 잘 다루는 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초구 직구, 두 번째 직구, 그다음에 투나신 되면 이제 슬라이더, 포크볼, 직구랑 커브랑 슬라이더랑 싱커 이렇게 거의 주로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던져요. 네, 공이 느리기 때문에 다양하게 던져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기를 다루는 법, 즉 구종을 익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기들 중에서 나의 것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죠. 같은 마운드 위에서 같은 공을 던지지만 던져진 모든 공은 제각각 다른 특징을 갖습니다. 공 하나에 새겨진 이 108개의 실밥이 그것을 가능케 하죠.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포심이죠. 직구 빠른 공. 빠른 공이 가장 상대를 압도할 수 있고 가장 무서운 공. 일단은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 굉장히 첫 번째로는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피처들이 어렵거나 힘들 때 돌아가야 될 원점은 바깥쪽에 낮은 직구. 직구는 가장 오래됐으며 모든 투수들이 제일 처음 익히는 구종입니다. 모든 투구의 기본이죠. 직구가 돼야지 모든 변화구가 잘 통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합 때도 가장 많이 던지는 공이 속구면 그것이 확실하게 됐을 때 다음 변화구들이 사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공은 없습니다. 모든 공은 포물선을 그리는데요. 직구는 그 모든 구종을 통틀어서 직선에 가장 가깝게 날아가는 가장 빠른 공입니다. 속구 또는 패스트볼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립에 따라서 궤적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포심. 패스트볼 중에서도 가장 빠른 공입니다. 역회전을 하며 홈으로 날아가는 공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실밥 4군데의 저항을 받습니다. 비교적 균일한 저항으로 공의 움직임이 가장 적죠. 스피드가 이 무기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반면 투심 패스트볼은
움직임을 강조한 공입니다. 포심에 비해 속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움직임이 좋아서 빗맞은 타구를 만들어냅니다. SK를 제외한 9개 구단 선수들에게 각 구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최고의 패스트볼을 던지는 선수 과연 누굴까요? 뭐 지만영, 안지만 선수 직구도 괜찮고요. 또 임창용 선배님의 직구도 괜찮고, 봉중호 선배님 직구도 괜찮고. 설문 결과 두산의 리퍼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양현종과 안지만이 그 뒤를 이어서 위력적인 패스트볼을 던지고 있었고요. 리퍼트의 큰 키에서 뿌려지는 직구는 실제 구속보다 더 빠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직구의 이제 각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조금 낮아 보이는 공들이 이제 스트라이크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리포트 던질 때 높은 공을 하지 마라. 스트라이크 존 위에 오는 건 치지만 실제로는 볼이 되는 경우면 거기는 당한다. 리포트의 그 패스트볼은 결국은 팔의 그 공의 궤적, 각도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타자를 현혹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패스트볼은 타자들이 절대 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뭐 워낙 직구를 좋아하니까 직구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빠른 볼도 이제 직구만 던지면 칠 수 있으니까. 아무리 빠른 볼이라도 안에 눈에 보이면은 순간적으로 반응이 오죠. 제가 선수 시절 때 그런 빠른 볼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황재균 선수뿐만 아니라 눈에 익은 패스트볼은 타자들에게 역공을 당하기가 쉽답니다. 웬만한 스피드가 아니라면 타자를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직구라는 빠른 볼이라는 타자가 가장 치기 어려운 공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옆에서 도와주려고 나타난 공들이 변화구들이거든요. 직구 하나만으로 타자를 상대하기에는 너무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생된 브레이킹볼, 흔히 말하는 변화구인데요. 패스트볼이 정면 승부라면 브레이킹볼은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커브 그리고 슬라이더가 대표적이죠. 선수가 나오고 대타로 최동원을 전설로 만든 84년 한국 시리즈. 그 우승을 이끌었던 최동원 선수의 무기가 바로 커브였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입니다. 헛스윙 스트라이크아웃. 변하고 스트라이크아웃 3점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보통 이제 커브 같은 경우는 이 면의 솔기를 잘 이용하려고 해서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윤성환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렇게 껴서 이걸로 튕기는 선수가 있고, 뭐 김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힘을 줘서 이선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커브볼은 가장 오래된 최초의 변화구입니다. 특징은 아래쪽으로 뚝 떨어지는 종적인 움직임인데요. 패스트볼과는 다르게 순회전을 하는 커브볼은 실밥에 전해지는 저항에 의해서 홈플레이트 앞에서 급격하게 낙하하게 됩니다. 큰 낙폭을 보일수록 효과적인 무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패스트볼과 커브, 궤적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패스트볼이 속도로서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다면 커브는 궤적의 변화로 헛스윙을 유도합니다. 프로야구에서 커브볼을 가장 잘 다루는 투수는 삼성 라이온즈의 윤성환입니다. 커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면을 이렇게 잡아서 저는 물에 당기듯이. 커브볼은 패스트볼에 비해서 구속이 약 20km 정도 느려지는데요. 윤성환의 낙차 큰 커브는 프로 데뷔 시절부터 다듬어온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하지만 타격 기술도 멈춰만 있진 않았습니다. 커브볼도 절대적인 마구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굉장히 많은데요. 창과 방패의 대결. 쉽지 않은 싸움에서 투수들은 다시 강력한 구종을 탄생시켰습니다. 선동열이 던지면 곧 승리였고 우승이었던 시절 해태왕조를 이끈 바로 그 공이죠. 슬라이더. 경기 끝났습니다. 한국 시리즈의 일단 슬라이더는 보통 이렇게 직구인 상태에서
약간 좀 틀어 잡던지 아니면 이 솔기를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이용해서 잡는 방법. 슬라이더는 회전의 방향을 측면으로 틀어줌으로써 횡적인 움직임을 줄 수 있습니다. 직구보다 느리지만 커브보다 빠르고 낙차가 크지는 않지만 커브보다 예리하게 꺾입니다. 우완 투수가 던지면 왼쪽, 좌완 투수가 던지면 오른쪽으로 휘는 움직임을 보이죠. 슬라이더는 패스트볼과 커브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좌완 투수가 던질 경우 좌타자의 바깥쪽 공격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타자들은 본인의 시야에서 밖으로 달아나는 공에 상당히 약해요. 예를 들어서 우완 박찬호 선수가 우타자가 등장을 했을 때 커브나 슬라이더는 우타자의 바깥쪽으로 휘어나가는 공이거든요. 그 공을 잘 던지는 선수라면은 우타자한테 상당히 강한 우완이 될 수 있어요. 타자들의 바깥쪽을 공략하는 주무기이기도 했지만 몸쪽으로 예리하게 꺾이는 슬라이더 또한 타자들의 타이밍을 훔치기에 충분했습니다. 야구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꾼 구종, 슬라이더는 가장 보편적인 변화구가 됐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변화구를 가장 잘 던지는 선수는 SK의 김광현, 그리고 기아의 윤성민 선수입니다. 슬라이드도 종류가 많습니다만은 각도가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결국은 이제 그 낙폭보다는 어느 정도 날카롭게 타자 가까이 와서 꺾이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런데 김광현도 잘 보시면 김광현도 슬라이드라도 팔 각도가요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높으니까 어떻게든 오면서 꺾이는 게 똑같은 이만큼 폭이 꺾이더라도 높은 쪽에서 이리 꺾이는 거하고 낮은 쪽에서 이리 꺾이는 거는 타자가 보는 시각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죠. 하지만 슬라이더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팔을 비트는 투구 동작으로 인해서 팔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었죠. 슬라이더라는 게 팔꿈치에 무리가 많이 와요. 타자를 상대함에 있어가지고 아주 큰 위력을 발휘를 해요. 근데 팔의 데미지에 많은 영향을 줘요. 위력적이기는 하지만 부상 위험을 안고 있는 투구 동작. 슬라이더로는 오랜 이닝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투수들은 오랜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구종이 필요해졌습니다. 필요는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던가요? 구종은 계속해서 진화하게 됩니다. 메이저리그가 스테로이드로 물들었던 타고 투저의 시대. 평균 자책점 1점대를 기록한 투수가 있었죠. 외계인이라고 불리던 페드로 마르티네스. 그의 주무기가 바로 체인지업입니다. 오프 스피드 피치라고도 하죠. 홈플레이트 앞에서 확연히 줄어드는 구속. 어깨에 부담도 크지 않아서 긴 이닝을 소화하는 선발 투수에게 요즘 가장 핫한 무기가 됐습니다. 보통은 투심을 그립을 이용한 거랑 이렇게 포심 이용을 한 그립을 가지고 이 서클이라고 하는 건 이 손 모양이 서클이기 때문에 이걸 서클이라고 많이 체인지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장 많이 쓰이는 서클 체인지업의 그립입니다. 패스트볼처럼 날아가던 공이 홈플레이트 앞에서 갑자기 속도가 줄어듭니다. 패스트볼에 비해서 약 10km의 구속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 속도의 차이가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는 열쇠입니다. 위력적인 체인지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구폼이 중요합니다. 패스트볼과 투구폼을 똑같이 해야 타자를 쉽게 속일 수가 있는 것이죠. 프로야구에서 체인지업으로 타자를 가장 잘 속이는 투수, 바로 NC 다이노스의 이재학입니다. 저희 팀이 가장 힘들었던 투수 중에 하나인데 NC 이재학 선수가 이 서클 체인지업은 가장 어떤 좋은 각도를 갖고 있고 또 직구와 똑같은 스로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자들이 많이 섞는 거고. 또 타자들 얘기도 들어보면 직구랑 똑같은 높이, 똑같은 회전으로 와서 구별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학의 체인지업과 패스트볼의 투구폼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패스트볼의 타이밍을 맞춘 타자들은 느리고 낙차가 좋은 체인지업에 헛스윙을 하게 됩니다. 체인지업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괴물투수 류현진. 메이저리그 1년차 눈부신 14승을 가능케 했던 류현진의 주무기도 바로 체인지업이었습니다. 류현진처럼 좌완 투수가 던진 서클 체인지업은 우타자 바깥쪽으로 궤적을 그립니다. 이 때문에 좌투수가 우타자에게 약하다는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류현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워낙 제구력이 뛰니까 우타자가 볼 때 이 바깥쪽에 꽉 찬 빠른 볼을 던진다는 거죠. 빠른 볼을 던지면서 빠른 볼이 좀 나가는데 확 떨어져 버리니까 헛스윙 아니면 그냥 배트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베이징 올림픽에서 쿠바 애들이 그게 뭐 속수무책이었던 게 바로 그런 건데, 그래서 류현진의 체인지업이 위력적이죠. 칠 수 없는 공을 만들기 위한 투수들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108개의 실밥을 이용한 공의 진화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급기야 우리들에게 진짜 마구 같은 공이 찾아왔습니다. 91년 한일 슈퍼게임. 우리나라 선수들을 애먹였던 그 공.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타이밍을 제대로 훔쳐갔던 그때 그 공의 정체. 포크볼이네요. 손가락에 끼어가지고 지금 피가 뚝 떨어진 상태에서 나오는데, 우리 선수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포크볼은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고, 손이 큰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 포크를 던지는데요. 손이 조금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포크, 스프리터라고 많이 하는데 SF. 검지와 중지를 벌려 잡는 포크볼입니다. 직구처럼 흐르다가 타자의 눈앞에서 급격히 가라앉는 포크볼은 헛스윙 유도를 위한 최고의 구종입니다. 검지와 중지의 간격이 넓을수록 구속은 떨어지고 공에 전달되는 힘이 줄어들어 낙폭은 커집니다. 손가락 간격으로 구위와 낙폭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선수들은 조정훈의 포크볼을 가장 까다로운 구질로 뽑았습니다. 넥센의 베네켄, SK의 윤희상, 그리고 롯데의 송승준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던졌다 하면 헛스윙. 홈플레이트 앞에서 곤두박질 치는 조정훈의 포크볼에 타자들은 좀처럼 타이밍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위력적인 포크볼을 던지는 비결이 궁금해지는데요. 던지면서 최대한 릴리스 포인트를 최대한 높게 잡는 게 직구보다 좀 더 높은 곳에서 던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이 조금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I have long fingers and flexible fingers, so some people might have problems with their forearm, have pain, but I've thankfully never had problems with it. And my fingers have been pretty loose, and I think it fits pretty well in there, and it hasn't given me any problems. 직구에서 포크볼, 그리고 최근에 이르는 변형 구종까지 마구를 던지고 싶은 투수의 욕망은 다양한 구종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공도 100% 승리를 약속해주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구를 향한 투수의 꿈은 이대로 접어야 하는 걸까요? 다양한 구종만으로 마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투수의 무기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필수 조건, 바로 스피드입니다. 1994년 1월 한국 야구에 일대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양대에 재학 중이던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투수가 된 겁니다. 의문을 갖는 이들도 많았죠. 임선동, 조성민 등 동기생들에 비해서 박찬호는 사실 주목도가 낮았습니다. 그런 그가 메이저리그에 입성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스피드 때문입니다. 반면 대학 시절에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도 프로 입단 과정에서 서름을 겪은 선수도 있습니다. 역시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스피드 때문이었죠. 프로에 왔을 때는 좀 이제 높은 현실의 문에 좀 많이 부닥칠 때도 있었고, 지명을 받을 때도 이제 공이 느리다는 이유로 좀 약간 편견 아닌 편견으로 좀 지명도 뒤에 당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스피드는 마구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강정호와 한 팀에서 뛰는 차세대 에이스, 강속구를 주무기로 하는 게리 콜은 이렇게 말합니다. It helps your secondary pitches out. It's a good weapon to try to get ahead in the count. It's a lot of aggressive fastballs in the zone, trying to put the ball in play on the ground for us, get quick outs. 왜 스피드가 좋은 투수가 유리하냐면은 타자는 히팅 포인트를 딱 잡아놓는데 빠른 볼인 줄 알고 나가는데 아차 하고 거기서 떨어뜨리면은 따라갈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35km 투수의 공은 편한 거예요. 더 붙여놓고 때리는 거니까. 근데 155km가 나오면은 히팅 포인트를 앞에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떨어지면 나가다 보면은 아 하는 순간에 벌써 배트는 돌아가는 거예요. 찰나의 승부. 투수와 타자의 거리는 18.44m입니다. 시속 160km의 공이 날아든다면 타자는 0.15초 만에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공이 빠를수록 투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공은 바깥쪽 낮은 빠른 볼. 그러니까 저희들이 흔히 마구처럼 얘기하는 게 160km가 바깥쪽 타자 바깥쪽 낮은 존에 스트라이크가 들어가면 그거는 치기가 어렵다. 이렇다 보니 메이저리그에서도 예전보다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으뜸은 신시내티의 마무리 아롤디스 채프먼입니다. 무려 170km.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볼을 던졌습니다. 타자 눈엔 그저 번쩍임 뿐입니다. 투수의 공을 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스피드. 하지만 스피드를 내는 데에는 선수마다 한계가 있습니다. 투수들은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저마다의 방법을 터득하죠. 투수들 중에서 공을 던지는 시점에서 그 손이 또렷하게 보이는 투수가 있냐면 정말 마지막 던지기 직전까지 뒤통수나 몸에 숨겼다가 던지는 투수들이 있어요. 그런 투수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구속의 공을 던지더라도 타자들이 그 공을 보고 판단하는 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지난 2003년 메이저리그에 무서운 신인 투수가 등장했습니다. 주인공은 플로리다의 돈트렐 윌리스. 데뷔 후 12경기 만에 8승 1패, 평균 자책점 1.98을 기록하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는데요. 그의 투구 비결, 바로 투구 폼에 있었습니다. 돈트렐 윌리스, 정말 독특한 투구 폼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디셉션이 워낙 좋다 보니까 포수가 공을 잡기 어려워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공이 뿌려지는 시점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공을 던지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투수는 그렇지 않은 투수보다 빠른 공을 던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숨김 동작은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좋은 수단임에 분명합니다. 체감 구속을 높이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투수와 타자와의 거리 18.44m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투수는 타자 앞쪽에서 공을 갖고 나오면 갖고 나올수록 거리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타자는 밀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 지점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나쁜 볼의 방망이는 많이 나가게 돼 있어요. 왜 랜디 존슨은 슬라이드에 꼼짝을 못했냐? 2m 8인가 그렇잖아요. 170cm의 어떤 투수가 던지는 게 릴리스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날아오는 거리와 랜디 존슨이 하는 게 이미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신장이 38cm였어. 거리가 단축되죠. 그런데 공이 빠르면은 타자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공을 최대한 타자 쪽으로 끌고 나와서 던지는 투수는 투구 거리가 짧기 때문에 같은 구속의 공을 던지더라도 체감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빠른 공은 분명 마구가 되기에 충분한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드만으로 모두를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투수의 구종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필요 조건 또 있습니다. 공이 빠른 편이었었어요. 저도 뭐 마이너에서 던졌을 때는 뭐 94마일, 93마일에서 96마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포심을 던지는 그런 투수였고. 고지대에 위치한 쿠어스 필드. 투수들의 무덤이라 불리던 이곳에서 상대 타선을 3안타 1볼넷으로 꽁꽁 묶으며 완봉승을 따냈던 김선우. 메이저리그에서 그가 느낀 것은 스피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메이저에서 던지고 이제 보수에서 던지는데 그때 중간 투수로 나와가지고 포심을 던져서 몸쪽에 아주 정확히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던진 볼을 센터로 생짜로 홈런을 맞는 거예요. 전광판을 봤죠. 근데 96마일이었어. 그때 이제 쇼크를 받은 거야. 직구의 힘으로는 나 정도 스피드로는 도저히 못 잡겠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변화를 조금씩 줍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무브먼트에 제가 이제 신경을 쓴 계기가 된 거죠. 가벼운 공은 아무리 빨라도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을 무겁게 만드는 방법, 바로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라는 건 이제 홈 베이스에서 이제 움직임을 말하는 건데 그게 좋은 투수일수록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죠. 왜냐하면 타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스윙을 하지만은 거기서 더 많이 꺾여 나간다면은 내가 거기에 볼에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무브먼트의 얘기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무브먼트가 뛰어난 공은 마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 시절 김병현의 업슛은 알고도 못 치는 공이었습니다. 엄청난 무브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스피드와 무브먼트를 함께 동반한 김병현의 공은 마구에 가까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회전이 많을수록 공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회전이 많은 공은 정확한 타격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허리나 다리, 하체를 이용한 그런 투구 동작이 좋아야 끝이 더 살아나고,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의 그립이라고 봐요. 좀 깊게 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돌직구 같은 그런 그게 또 나오고 하겠죠. 역시 돌직구 오승환 선수의 무브먼트를 빼놓을 수 없죠. 2006년 WBC 당시 미국의 포수는 오승환의 패스트볼을 보고 마치 177km가 넘는 공 같다며 극찬을 했습니다. 같은 스피드라 하더라도 더 묵직한 공을 던지는 비결은 바로 공의 회전수입니다. 오승환의 패스트볼 구속은 리지가 던지는 패스트볼보다 느리지만 회전수만큼은 무려 초당 4바퀴나 많았고 리그 평균보다 7바퀴나 많았습니다. 미트 안으로 뭔가 쏙 하고 들어와서 거기서 이 공의 회전이 바로 안 멈추고 한 바퀴 반 정도 돈다는 뭐 그런 느낌? 뭐 만화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막 멈춰 있는 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KBO에서 직구 평균 구속이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 두산의 유희관. 이 선수가 프로에서 살아남는 방법도 무브먼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구속의 마일영 선수와 회전수의 차이가 무려 초당 15바퀴. 타자들이 그의 느린 공을 시속 140km 이상으로 체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강한 악력으로 회전수를 증가시켜 돌직구를 만들어낸 오승환. 느린 볼로 10승 투수가 된 유희관. 이들이 던지는 마구의 비법은 회전을 극대화한 무브먼트에 있었습니다. 2012년 4월 13일을 기억하시나요? 기아와 LG와의 경기였죠. 연장 11회 LG의 마무리 투수 리지가 갑자기 볼넷을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속 볼넷. 그 다음 타자인 이용규에게도 볼넷을 허용합니다. 감독의 속은 타들어가는데요. 어느덧 1사말로. 하지만 김선빈에게마저 볼넷을 허용. 연속으로 볼 16개를 던지면서 순식간에 밀어내기 한 점을 헌납합니다. 그리고 안치홍에게마저 2타점 적시타를 허용. 안타 한 방만으로 허무하게 3점을 내준 꼴이 된 리즈. 강속구 투수 리즈는 그날 그렇게 혼자 무너졌습니다. 리즈가 스스로 무너졌던 이유는 바로 제구, 로케이션의 문제였습니다. 제구력이 좋은 투수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고 강속구 투수들은 연애하고 싶은 투수들이거든요. 연애는 막 튀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안 쓰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는 안정감이 좀 있어야 되니까 한 시즌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제구력이 좋은 투수들이 훨씬 더 편하긴 해요. 타자의 무릎에서 어깨까지의 높이, 그리고 홈플레이트만큼의 너비. 가상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스트라이크 존입니다.
로케이션이 좋은 투수는 존의 구석구석을 이용할 줄 알고 스트라이크뿐만 아니라 볼도 마음먹은 위치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를 어느 코스 어디에다가 던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크 존 던지는데 여기 이 정도밖에 못 던지게 돼요. 그러면 스트라이크 존이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스트라이크 존을 박스를 다 쓰고 위로 밑으로 다 쓸 수 있는 투수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타자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속구 그리고 왼쪽으로 휘는 거 오른쪽으로 휘는 게 하나가 있으면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12개를 던질 수 있거든요. 몸쪽 바깥쪽 낮은 거 높은 거 스트라이크 볼 뭐 그것만 가지고도 속구 하나로 6개이기 때문에 사실 3가지 구종이면 18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의 기본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제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뽑은 로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투수 바로 이분입니다. 제구력은 뭐 삼성의 윤성환 선수도 있고 정말 컨트롤이 좋은 투수들은 뭐 윤성환 투수 같은 선수. 2014 한국 시리즈 6차전 위기 상황에서 그의 제구는 빛이 났습니다. 포수가 글러브로 위치를 정해줍니다. 윤성환은 글러브가 있던 그곳으로 정확하게 공을 보내죠. 140km 남짓한 패스트볼로 박병호를 삼진 처리합니다. 지금은 메이저리거가 된 강정호의 타석. 윤성환의 제구는 연이어 등장한 강타자를 만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강정호 역시 3구 만에 범타 처리. 제구가 되는 공은 강타자도 공략이 쉽지가 않네요. 역시 선수들이 인정한 제구의 달인답습니다. 심판의 체격, 자세, 보는 각도,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도 스트라이크 존은 차이가 납니다. 이 심판의 존을 빨리 파악하는 것도 제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메이저리그에 그 누구보다 빠르게 스트라이크 존을 계산하는 투수들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300승을 거두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두 투수, 그렉 매덕스와 톰 글래빈. 특히 톰 글래빈은 심판을 요리하는 투수로도 유명합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측정을 글래빈이 상당히 잘 해냈고 그 측정을 1회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1회 공 하나 던져보고 심판이 볼을 잡아준다. 그러면 살짝 안으로 집어넣어서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고 그래서 심판한테 본인의 제구에 대한 신뢰감, 글래빈은 제구가 좋은 투수라는 신뢰감을 심어주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심판을 가지고 노는 거죠. 1995년 월드시리즈 6차전. 이 경기는 그의 제구력, 즉 로케이션의 백미를 보여주는 경기입니다. 톰 글래빈은 1회 평균 자책점이 높은 선수로도 유명한데요. 글래빈에게 1회는 타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심판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바깥쪽으로 한번 던져봅니다. 심판의 반응이 없습니다. 이번엔 공 한 개만큼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넣어보죠. 당연히 스트라이크. 그리고 다시 바깥쪽으로. 처음에 볼이었는데 이제 스트라이크입니다. 조금 더 바깥으로 던져도 역시 스트라이크이죠. 자, 이제 심판과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제 타자를 요리할 차례죠. 심판의 손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타자는 뭔가 속은 기분입니다. 하지만 심판은 이미 글래빈의 편입니다. 타자는 이제 모든 볼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이렇게 넓은 스트라이크 존이 가능했던 것은 글래빈의 로케이션, 바로 제구력의 힘입니다. 다양한 구종, 스피드, 무브먼트, 그리고 로케이션까지 갖춘 투수는 위력적인 공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혼자서 하는 게임이 아니죠. 절대 치지 못할 공, 위닝샷을 만들기 위해 이제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절대 칠 수 없는 공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단계죠. 이기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선수들이 결국 타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정확한 제구력과 함께 어떤 타자와의 어떤 호흡 싸움, 특히 뭐 흔히 말하는 수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위닝샷이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리드고 볼 배합의 묘미이기도 하고 어느 타자든지 대개 약점은 있기 마련이다. 그럼 그 약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볼 배합의 기본이 되는 거고. 외국 투수들 국제대회 나가면은 외국 애들은 분명히 빠르잖아요. 이렇게 숫자로만 보는 150km, 152, 3, 4, 5 막 이렇게 나갈 때는 와와 거리는데요. 그런 볼들을 또 국제대회 한 게임, 두 게임 하다 보니까 또 적응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투수라도 매번 무실점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공도 결국 공략당하고 마는 것이 야구이기 때문이죠. 볼 배합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볼 배합에 앞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분석입니다. 제가 눈여겨서 보는 게 좌투수에 강한지 우투수에 강한지 왼손잡이에 몸쪽을 잘 친다 그러면 과연 몇 킬로짜리를 안타를 치고 몇 킬로짜리를 홈런을 쳤냐. 그러면 140킬로인데 김광현이가 147, 8킬로 나오면 이 볼은 내가 판단을 했을 때는 같은 몸쪽이라도 이 볼은 분명히 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투수만 타자를 분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자도 투수를 분석합니다. 2006년 WBC 한일전에서 결승 2루타를 쳐낸 이종범의 활약도 분석이 만들어낸 작품이죠. 그 당대에 지금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간 마무리였잖아요. 구실에 대해서 구종에서 제가 너무 많이 파악을 했고 변화구보다는 빠른 본인 스스로가 강점인 직구가 들어올 거다 생각하고 그 직구를 노렸죠. 근데 초구에 내가 생각했던 그 포크볼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또 볼이 들어왔고 무조건 직구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쳤으니까 당연히 제가 수에서 이긴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있는 볼들을 내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에서 이제 저한테 친 것 같아요. 이처럼 투수와 타자는 끊임없이 서로를 분석하고 어떻게 한 구 한 구를 이어나갈지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볼 배합에 정답은 없는 걸까요? 일단 뭐 정답은 없어요. 네, 정답은 없고 그걸 언제 쓰느냐에 대한 타이밍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정답은 없어도 정답을 찾기 위한 기본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완급을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완이라는 건 느린 것과 빠른 것의 차이점에 의해서 타자의 타이밍을 혼란을 주는 부분이 있고 약간 좀 인상 깊게 좀 봤던 투수가 한 명 있어요. 베네켄. 같은 직구인데 135를 던지는데 그 다음 거는 145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완급 조절을 하는 거예요. 같은 볼을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그런 피처잖아요. 얘가 이래서 20승을 할 수 있었겠구나. 볼 배합의 기본 첫 번째는 완급의 이용. 느린 공을 던진 후 연이어 빠른 공을 던지면 타자가 느끼는 체감 속도는 실제 구속보다 훨씬 빠릅니다. 또 대각선, 그러니까 기본이죠. 타자가 가장 치기 어려운 부분은 몸쪽에 높은, 가장 가까운, 가장 빨리 쳐야 되는 포인트하고 또 가장 먼 곳, 가장 안 보이는 곳. 그래서 그 두 가지 대각선으로 나눠주는 부분이 있고 또 상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갔다가 밑에 내려가면 이제 시선의 혼돈이 오기 때문에 시선의 혼돈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세 번째는 라인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바깥쪽 직구의 라인을 그려놓고 그 직구 라인에서 변화구가 변해가는,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직구다라고 생각했을 때 공이 좀 휘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난 2013년 준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두산의 유희관, 최재훈 배터리는 그런 볼 배합의 정석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유희관은 평균 시속 131km의 패스트볼에 좌타자를 상대로 슬라이더, 우타자를 상대로 체인지업을 주로 던집니다. 커브는 카운트를 잡는 용도로 쓰고 있죠. 1회 넥셀의 1번 타자는 서건창. 서건창은 좌투수를 상대할 때 바깥쪽에 약점을 가진 타자입니다. 유희관은 어떻게 볼 배합을 가져갔을까요? 유희관의 초구.
역시 바깥쪽을 벗어나는 패스트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은 코스 안으로 살짝 들어오는 패스트볼. 3구는 슬라이더로 파울을 만듭니다. 4구는 바깥쪽을 벗어나는 패스트볼. 자, 이제 결정구가 필요합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바깥쪽을 벗어나는 슬라이더였습니다.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두 개 구종을 이용해서 약점인 바깥쪽 존의 경계선으로 집요하게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타자의 헛스윙을 유도한 거죠. 2회에 첫 타자로 맞이한 박병호를 상대로도 또 다른 볼 배합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박병호는 몸쪽 높은 공과 바깥쪽 낮은 공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코스는 너무도 강한 타자죠. 초구, 바깥쪽 낮은 패스트볼이 존을 벗어납니다. 2구는 역시 바깥쪽, 이번에 스트라이크입니다. 3구는 방향을 바꿔서 몸쪽 패스트볼. 4구째 다시 방향을 바꿔서 바깥쪽 체인지업으로 헛스윙을 유도합니다.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차이를 이용한 볼 배합의 정석이죠. 이제 남은 스트라이크는 한 개. 어떤 승부를 할까요? 자, 5구입니다. 스윙. 바깥쪽에 체인지업 있는 걸 주고 의외로 어표를 찌르는 빠른 볼을 던지면서 그 능수능란한 공 배합에서 타이밍을 뺐는데 지금 그림에 나타납니다. 볼이거든요. 몸쪽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몸쪽 공이 한 3-4개 정도 빠졌는데 박병호는 몸쪽 공이 스트라이크로 나가는 거예요. 정석은 있지만 정답은 없는 볼 배합. 이 볼 배합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던져진 70만 개의 공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특정 구종을 던진 후에 어떤 공을 던졌을 때 효과가 좋았는지를 살펴본 결과입니다. 최근에 이런 세이버메트릭스라는 게 발달이 되고 나서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대 실점을 얼만큼 막아냈느냐 연속 투구를 가지고 찾아보니까 의외로 슬라이더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슬라이더를 또 던졌을 때 효과가 가장 좋았고 커브를 던진 다음에 커브를 또 던졌을 때 효과가 가장 좋았거든요. 이 통계로 살펴보면 2015년 류현진의 투구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보입니다. 체인지업 던진 다음 빠른 공을 던진 것과 빠른 공을 던진 다음에 체인지업을 던졌을 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체인지업 던진 다음에 빠른 공 던졌을 때가 좀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이 체인지업을 던지고 난 다음에 빠른 공을 던졌을 때는 흔히 말하는 이 체감 구속이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빠른 공 던진 다음에 체인지업은 정말 조심하게 던져야 된다는 게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왔고 류현진 선수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다양한 방식의 볼 배합으로 약점을 숨기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 그로 인해서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것. 그것이 바로 볼 배합의 원칙입니다. 투수들이 새로운 구종을 익히려고 하는 이유도 이런 효과적인 볼 배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입니다. 오, 나이스 볼. 빡치기 좋아. 이걸 직구처럼 던지니까 이제 좀 채태인 이런 삼성 채태인 방어에 18.45, 4이닝 16안타 맞았습니다. 진짜? 제가 왼손 타자한테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약했어요. 2-3년 동안 아니 또 선발 때도 많이 약했었고 그게 이유가 이제 슬라이더나 가운데서 이제 왼손 타자한테 바깥쪽으로 흐르는 그런 구질들을 많이 못 던졌기 때문에 왼손 타자한테 많이 안타도 많이 맞고 타율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바꿔보자 해서 슬라이더를 생각을 했고 또 그 와중에 현진이가 작년에도 커쇼한테 슬라이더를 배워서 던졌는데 되게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배웠어요. 그래서 슬라이더를 좀 배워서 던지고 있고 새로운 구종이 하나 익히게 되면 그 공이 혹시 들어가지 않더라도 보여주는 구종 또 타자들은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멘붕이죠, 멘붕. 이것이 또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머릿속도 복잡해지고 또 스트라이크 존도 더 넓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자로서는 더 힘들죠. 완벽한 투구를 향한 선수들의 노력. 그 노력이 모여
위닝샷을 만듭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결승전 9회 말 1-4-1-2로 우승을 위해 위닝샷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류현진이 던진 회심의 1구가 볼로 판정됩니다.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에 항의하던 포수 강민호는 퇴장을 당합니다. 위기에 나선 배터리는 정대현, 진감용. 침착하게 초구와 2구를 대각으로 던지며 투 스트라이크를 잡아냅니다. 공 1개, 위닝샷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바깥쪽 슬라이더 유인구, 땅볼로 병살타를 유도하면서 대한민국 사상 첫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쥐게 됩니다. 탁월한 볼 배합과 완벽한 로케이션이 만들어낸 위닝샷입니다. 일단은 외야브레를 맞지 않으려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 높게 슬라이드 유도했는데 이게 왜 땅볼로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위닝샷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짜릿한 그 기억만 하면 너무 짜릿한 그 볼, 신의 한 수? 네, 그런 볼들이 딱 하나가 있어요. 2008년 한국 시리즈 5차전 우승을 향해 1승만을 남겨놓은 SK. 2점 차로 앞선 9회 말 무사 1루의 위기에서 승리를 지키기 위해 최병용을 올립니다. 투수들이 마운드에 올라오면 연습구를 던져요. 그 전에 한 5개 정도, 4개, 5개 정도 던지잖아요. 병용이가 싱커 연습을 그 전에도 조금씩 했었는데 그날 갑자기 마운드에 올라오더니 싱커 사인을 내는 거예요. 싱커 한번 던져보겠다고 딱 줬는데 볼이 기가 막히게 탁 떨어지는 거예요. 오, 좋네. 하지만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두산의 김재후에게 내야 안타, 그리고 이종욱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어느새 1-4만루로 변합니다. 타석에는 김현수가 들어섭니다. 위닝샷이 필요한 순간이었죠. 김현수 선수한테 그때 당시에 변화구는 맞을 것 같더라고요. 주자가 또 만루라는 상황이고 긴박했던 상황이고 타자는 빨리 해결을 하고 싶은, 그리고 어린 선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초구부터 승부볼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그리고 백전노장 SK의 야전사령관 박경환은 묘수를 생각해냈습니다. 이거를 딱 하는데 순간적으로 그 볼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처럼 그 볼만 진짜 바깥쪽에서 딱 떨어지면은, 이 볼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김현수가 지금 스윙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떨어지면 투수 쪽 아니면 세컨 베이스 쪽으로 갈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도박이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싹 쌓여내니까 병용이도 오케이. 이제 투수는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이 순간 팀을 구원할 그의 위닝샷. 오케이 사인과 함께 던진 공은 타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싱커. 스피드와 제구를 갖춘 채로 타자의 예측을 벗어난 이 공이 아웃 카운트를 만들어냅니다. 그 순간 최병용의 싱커는 SK를 우승으로 이끄는 마구가 됐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볼하고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스타트가. 지금도 그 볼을 그리라면 저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선수들에게 이 공은 단순한 공이 아닙니다. 상대 타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십 가지의 무기입니다. 상대의 타이밍을 뺏기 위한 수백 가지의 전략입니다. 이기기 위한
위한 게임, 위닝샷을 위한 선수들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올해는 뭐 진접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구를 조금 더 볼끝이나 직구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제구력은 아직 잘 안 돼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이쪽에 던지고 저쪽에 던지고 하려고 이렇게 연습 때 해보고 있죠 지금. 그리고 드디어 2015년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투수들이 선택한 위닝샷은 무엇일까요? 현실에서 마구란 절대 칠 수 없는 공이 아니라 절대 칠 수 없도록 타자의 타이밍을 훔칠 수 있는 공입니다. 그들의 공은 평범하지만 그들의 수는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로 투수들은 타자들의 타이밍을 훔치게 될까요? 그라운드는 지금 투 스트라이크. 선수들의 새로운 마구가 탄생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그럼 뭐 저 같은 투수들은 이제 야구를 일찍 저는 원래 몸쪽이 약하기 때문에 주구장창 그쪽으로 많이 가고. 대우요? 안 할래요. 어차피 오늘 내가 또 경상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 왜 못 쳐요? 예, 좋습니다.